4페이지에 2차 방정식 활용의 이제 두 번째,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판별식 설명했었죠.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근이 두 개, 0과 같으면 근이 하나, 그 근이 중근이 되며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 그래서 보통 근의 개수나 근의 존재성을 판단할 때는 근을 직접 구하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에 대입하는 게 아니고 판별식을 활용해서 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였죠. 2차 방정식의 근 구하기, 여기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주. 여기는 추가 설명도 있을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교재에 없는 내용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단순히 3학년 것만 잘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등학교 내용에 어차피 이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근데 지금 고교 과정에는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중등교과에는 이게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중학교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렇긴 한데 알아두면 분명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고 어차피 또 나중에 해야 되는 거라. 2차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쓰면 이렇게 쓰죠. ax제곱 bx, c 이렇게 씁니다. a가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이 있다고 칩시다.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 다항식 쓸 때 개수들은 알파벳 소문자로 쓰죠. a, b, c, d 이렇게 소문자 형태로 쓰는데 방정식의 근을 쓸 때는 아직 그 근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저렇게 미지수로 대체해야 되는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근을 ABC로 쓰다 보면 저기 있는 개수들과 표기법이 겹쳐요. 그래서 개수를 나타내는 소문자 ABC랑 근을 나타내는 표기를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스 소문자인 알파를 그냥 이렇게 씁니다. 책대로 써드리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알파.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씁니다. 알파. 베타는 책대로 써드리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밑에 꼬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B자, 대문자 B 형태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감마는 소문자 아래 가운데 살짝 벌리는 형태. 보통 소문자 R은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가운데를 살짝 벌린 형태로 알파를 쓰시면 돼요. 근을 나타낼 때는 보통 이걸 읽을 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씁니다. 됐죠? 델타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또 고등학교 교과서상 델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위주로 많이 나오고 특히 알파, 베타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개만 일단 먼저 쓸게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니까.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예요. 그럼 알파, 베타로 근을 가지려면 이거는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앞에 게 0이 되는 x값 알파, 뒷게 0이 되는 x값 베타 이렇게 근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왜 이래? 이해됐어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가 1, 2라는 근을 가지려면 이 2차 방식은 x-1, x-2로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라고요. 그래야 얘가 0이 되는 값이 1, 얘가 0이 되는 값이 2 이렇게 근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x-근, x-근, x-해, x-해 이런 느낌으로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이 식과 구조적으로 이 식은 표기가 좀 다르게 돼 있을 뿐이지 같은 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근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가 붙여도 되는데 어차피 양변을 a로 나누면 되니까 a를 나누게 되면 얘도 좀 a로 나눌 필요가 있겠죠. 여기를 a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곱의 개수로 맞추려고 얘를 분배하죠. x제곱 분배하면 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알파 x 그럼 알파 x. 그럼 이 x가 동량 처리되면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표기가 나타나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지막에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전개했다는 뜻이죠. 그럼 얘도 양변을 a로 나누어서 제곱개수를 1로 바꿔서 얘랑 서로 똑같은 식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a로 나눠서 내려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식이에요.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좌변, 우변을 꼼꼼하게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a분의 b는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 마이너스를 절로 넘겨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아지고 끝에 있는 상수항 a분의 c는 이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상수항인 알파 베타랑 같아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이 결과를 앞으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게 뭔가요,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 이 목적성이 있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 이게 중요하다고 다루면서 배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예를 하나 살짝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실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근이 있어요. 그냥 3x로 할게요. 3x 여기 뭐 4 뭐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로 할까요? 이렇게. 저런 근이 있었다고 쳐봐요. 저렇게 방정식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이건 인수분해를 요리조리 해봐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럼 근을 구해야 되잖아. 다음 방정식 근을 구하시오. 2a분의 8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얼마죠? 마이너스 4ac 플러스 32에 9 더하면 41이죠. 이렇게. 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두 개 근 중에 2차 방정식은 두 개 근을 갖죠.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그 두 개 근 중에 한 근을 알파라고 합시다. 그럼 한 근은 8분의 3 플러스 루트 41이 알파일 거고 나머지 한 근을 베타로 두고 그 베타를 마이너스로 둡시다. 3 마이너스 루트 41.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만약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요구해요.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네들이 더해야 되겠죠. 그럼 8로 통분됐으니까 8로 묶어보면 8분의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는 없어지죠. 그럼 8분의 6이니까 약분되면 4분의 3 이렇게 돼요. 두 근을 곱하시오. 그러면 위아래 곱합니다. 근데 위아래 약분이 안 되고 대각선 방향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요. 64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데 얘랑 얘랑 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합차가 되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거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된다는 거 참 많이 연습했어요. 이제는 이 정도는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a제곱, 9의 제곱 아니 a제곱, 3의 제곱 9 마이너스 루트 41의 제곱은 41 그럼 64분의 이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거 약분하면 31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뭐를 말하고 싶으냐면 이 방정식 하나에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두 근의 합을 구하고 두 근의 곱을 구하라면 그러니까 저 개념을 모르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을 직접 복잡하게 근과 계수 관계를 찾아서 다시 그 둘을 더해서 계산해 줘야 되고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필요하면 약분까지 거쳐서 합이 얼마인지 곱이 얼마인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잘 봐. 위에 공식 배웠잖아. 두 근의 합은 뭐라고요? 얘랑 같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뭐냐면 2차항 계수, b는 1차항 계수예요. 그럼 이 식을 보고
마이너스 a분의 b를 써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약분하면 4분의 3 여기 있네요. 두 근에 곱하시오. 두 근이 곱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공식상 a분의 c예요. a분의 c 4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어떤 느낌이 아시겠어요? 구하라는 게 이 구분을 잘해야 돼. 2차 방정식의 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인수분해나 그래 공식으로 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근을 구하라는 게 명백히 보시면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이 얼마인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야. 알아도 좋지만 굳이 근이 알파가 얼마며 베타가 얼마며 구분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두 개를 더하면 얼마인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는 거는. 두 개를 곱하면 얼마인지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나 곱 혹은 이걸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그 변형식, 합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식들은 굳이 복잡하게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을 복잡하게 대입을 거쳐 계산한 다음에 답을 구하지 않고 그 근 내 합이나 곱 정도는 개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간단하게 개수만 통해서도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근과 개수 관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정식에 두 근에 대해서 합, 곱, 그들의 변형식의 답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제는 생략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거로 풀겠다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문제를 살짝 바꿔서 다시 연습.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런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런 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죠.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만약 이걸 구하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 근을 구해서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더하라는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배웠잖아. 우리는 지식인이야. 내용을 알고 있는 지식인인데 지식인이 이렇게 어렵게 구할 필요 없이 이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합곱만 알면 돼요.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앞에 곱셈공식 변형할 때 배우지 않았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 2 내려오고 알파 베타 곱하는 곱셈공식 그 사이 까먹었나요?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국어다 외우는 식은 달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합과 곱만 알면 어차피 이 값은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합곱은 곱셈공식 변형에 근과 계수 관계 이 내용을 이용한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1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4 플러스 1 정답은 5 보나마나 이 답은 5일 거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근거할 필요 없이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근거와 개수의 관계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자, 이거를 하셨으면 이거 책에 써놓으세요. 지금 쓰세요. 뭐 얘는 안 써도 되지만 이건 써놓으세요. 나머지 부분은 안 했네 이거를. 네, 다 쓰시지 마시고 네,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시면 돼요. 책에는 없는 내용이라. 자, 이제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이어드릴게요. 이거 이제 지우고 필기 다 하셨을 테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이어드린다는 얘기는 앞으로 2차 방정식을 근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편이에요. 그 작성의 방법식은 여기 썼던 이 방식, 이 방식을 써도 되고,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이 방식을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모양을 몰라. 내가 방정식의 모양. 근데 근은 알아. x값 1과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인데 거기 x제곱의 개수가 1이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럼 근이 1과 2를 근으로 가지며 x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물론 1단계가 이걸 수 있어요. x-1, x-2. 왜? 근을 1과 2를 가지려면 x 빼기 근, x 빼기 근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0인데 근을 1과 2를 갖는다고 해서 여기는 제곱의 개수가 이게 제곱 개수의 자리죠. 얘가 3이 오든 마이너스 3이 오든 5가 오든 항상 근은 1, 2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곱 개수에 이렇게 a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근데 제곱 개수가 지금 1이라는 뜻은 이게 a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입해서 이걸 분배하면 우리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이죠. 분배하다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플러스 2는 0이 되고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2 플러스 1, 1 플러스 2 x 플러스 2 우리가 이게 알고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앞으로 근이 나오면 이렇게 갖다가 이거를 a 제곱개수, x 제곱개수인 a를 빨리 구해서 대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주룩 분배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거든. 근데 추천하는 거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추천하는 거는 얘네 내용을 통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바로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요 위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시는 거예요. 표기법상 지금 이게 우리 계산법상 보니까 여기는 근 1과 2를 이 2차 방식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x제곱 쓰고 제곱 앞에 있는 게 1이니까 1 써놓고 두 근을 더한 다음에 여기죠. 두 근의 합을 계산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2는 실제 여기는 1과 2를 정확히 말하면 곱한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를 곱하면 1과 2를 곱한 결과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끝에 있는 상수항은 두 근의 곱을 말합니다. 이건 책 옆에 여기 써놓으세요. 앞으로 두 근이 나오잖아. 이건 일반화시켜서 설명드릴게요. 제곱의 개수가 x 제곱의 개수가 1이고 x의 해가 네모와 세모일 때 이럴 때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앞으로는 x제곱 마이너스 네모 플러스 세모 x 플러스 네모 곱하기 세모로 빠르게 2차 방정식을 쓰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해도 되겠지만 중간을 거쳐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이렇게 형상화된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문제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쓰시는 김에 여기는 한글로 이 부분이 한글로 써보면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끝에는 얘는 두 근의 곱. 한글로 쓰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치한 개수와 상수항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굳이 아까 이 풀이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뭐 인수분해 자체가 x 빼기 근을 인수분해하고 뭐 분배하는 게 뭐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저기 인수분해하고 분배하는 게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아서 이걸 굳이 외워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놓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접근하세요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 이유가 저는 뭐 굳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이 아주 단순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근이 잘 봐. x 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근데 그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인데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예요. 만약 저렇게 근이 무리수 근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저렇게 인수분해 하잖아요.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는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그럼 너 이거 분배해야 돼.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분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짜증나잖아. 9번을 분배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거 언제 다 분배하니?
근이 간단하면 저런 방 처음부터 인수분해하고 분배하는 것도 어렵진 않은데 근이 복잡해지면 이 과정도 상당히 까다로워져요. 계산식이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방식을 쓰라는 얘기죠. 이 방식, 지금 얘기했던. 얘를 네모, 얘를 세모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처럼 복잡한 게 단순하게 처리가 됩니다. x제곱, 네모 플러스 세모, 얘네들을 더하라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없어지면서 2가 나와요. 2x. 이번에는 곱하라는 얘기죠. 합차네요.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1 빼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간단해져요. 그래서 아까 이 방식을 자꾸 바로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라 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자꾸 제곱계수를 1로만 자꾸 두시는데 문제가 제곱계수가 1이 아니고 3 이런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죠? 3 이렇게 붙이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곱계수가 1인 상태에서 근이 이렇게 가지려면 아까 말한 x-1 플러스 루트 2, x- 근 하나, 그 다음에 x- 나머지 근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에 됐던 식에서 제곱계수가 3이면 여기다 3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쓴 다음에 앞에만 3을 딸랑 쓰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한 상태에서 대표의 개수가 A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배하면 아까 말한 이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식의 3배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3을 곱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다 3. 마지막에는 3만 딸랑 붙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3. 그럼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이 문제에서 원하는 제곱계수가 3이면서 근이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얘가 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또 이 새끼 무슨 바보도 아니고 문제가 x제곱계수가 3이며 이렇게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이거 구해놨어. 구해놨더니 좀 이따 보더니 3으로 약분되네? 약분해야지. 미쳤니? 문제가 제곱계수 3을 붙이라고 했는데 왜 3을 나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가 원하는 바에 맞춰서 답을 써야지. 약분해야, 약분이 무슨 본능이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약분하게 되죠. 가끔 이렇게 약분해서 또 이렇게 답 쓰는 친구들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게 내 책의 부분 이 부분입니다.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것. 그리고 방정식의 일반적으로 분배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중근일 때는요. 중근일 때는 당연히 너무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중근일 때 뭐 간단하니까요. x가 2라는 중근을 가질 때 그 x 제곱의 개수가 3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x값 2가 중근이려면 x-2가 두 번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3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분배하게 되면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고 쟤를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두 종류로 쓰시면 돼요. 두 종류로. 어떤 종류냐면 이게 중근을 가지면 제곱계수가 얼마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면 3 가로 2라는 건이 중근을 가지려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답을 쓰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시든지. 근데 이렇게 쓰는 과정에는 좀 전에 배웠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좀 전에 배웠던 거. 이렇게 일일이 인수분해하지 마시고 제곱계수가 3이면서 2가 중근이라는 얘기는 2가 두 번의 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럼 두 근이 2와 2인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4x 곱하기 두 근의 곱 4 이렇게 돼야 2라는 근을 중근으로 갖습니다. 근데 그 앞에 제곱계수에 3이 붙어야 되니까 3 분배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는 0. 그럼 답은 이런 모양을 쓰시거나 이런 모양을 쓰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쓰라면 이렇게 쓰면 되고, 아니면 뭐 일반형을 쓰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뭐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죠. 굳이 분배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이게 제일 간단한 방식이네요. 그게 밑에 있는 이 2번에 대한 표현법이었고, 2차 방정식 활용은 뭐 늘 그렇지만 활용은 이 내용을 읽어봐도 뭐 큰 도움은 안 됩니다. 흐름은 비슷하죠. 미지수를 정한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적당하게 식을 세운다. 푼다.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 뭐 확인한다는 얘기는 흔히 막 검산이죠. 이게 맞나 안 맞나 체크해봐라. 뭐 그런 내용인데 읽어봐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연습 문제 한번 좀 다뤄봅시다. 여기 예제 문제 2번. 두근이 마이너스 2와 4인 x제곱계수와 2인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아까 말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제곱계수가 2잖아요. 1번 프리에다 쓸게요. 제곱계수가 2지 않습니까? 그럼 2라고 써놓고 마이너스 2와 4를 근으로 가지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돼요.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근데 보통은 2차 반을 치울 때는 이렇게 가로로 쓰지 않고 분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x제곱에 2를 곱하면 2x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의 1차 함계에서 플러스 2x 그럼 마이너스 2x가 남고 거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가 남겠죠.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인데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은 0. 이게 2로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니까 이렇게 놔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게 책에서 쓰라는 건데 이 방식은 알고 얘는 있어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구조라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두근의 합을 쓰세요. 2. 두근의 곱을 쓰세요. 마이너스 8. 그 2를 맨 앞에 붙여준 상태에서 가로 안에다가 저걸 쓰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두근의 곱 이렇게 얘를 이제 분배하면 아까 그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 통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2차 방식을 빠르게 구할 수 있고 2번은 제곱계수와 4인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는 식 그러면 4 쓰시고 중근 마이너스를 가지려면 x 플러스 2라는 근이 두 번 있어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써도 됩니까?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사실은. 4 약분하지 마시고. 근데 혹시 나중에 뭐 이거를 일반형으로 쓰시고 그러면 이거 이제 분배하면 되는 거죠. 4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분배하면 4x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활용 문제들은 약간의 배운 내용을 잘 응용해서 풀라는 뜻인데 곱이 63인 연속하는 두 홀수를 구하는 과정일 때 지금은 이런 말 다 써주죠. 근데 책에서 뭐 당연히 이런 말 안 써줄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곱이 63인 연속하는 두 홀수 연속하는 두 홀수 이건 뭐 중1 때부터 많이 했던 거니까 미지수를 두는 방식은 두 홀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x라 두고 나머지 하나는 x 플러스 2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선생님 책은 이렇게 안 뒀습니다. 홀수니까. 홀수니까 저렇게 둔 거죠. 2x 마이너스 1 나머지 하나는 2x 플러스 1 홀수의 간격은 2씩 차이가 나니까 이 숫자에다가 2를 더하는 곱자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두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으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2 두 수의 곱이 숫자 차이 2가 나는 두 수의 곱이 63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는데 이건 약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어차피 홀수 짝수는 지금 말하는 거는 자연수일 테니까 그럼 자연수 두 개 자연수 연속하는 홀수 두 개 곱해서 63이 되는 게 뭐 있나요? 9와 7 아니에요? 7, 9, 63 이게 9, 이게 7 이런 뜻이죠. 반대네요. 이게 7, 이게 9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연속한 두 홀수는 7과 9입니다. 이렇게. 근데 책에서 원하는 대로 써보면 한 근이 하나의 홀수가 2x-1 왜 이렇게 쓰나요? 2x는 짝수죠? 그래서 1 빼면 홀수가 돼요. 물론 1 더해도 홀수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두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63. 분비하다 보니까 합차가 되죠. 4x제곱 마이너스 1은 63. 넘어갑니다. 4x제곱은 얼마예요? 64. 그럼 x제곱은 16.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됐죠? 연수가는 두 홀수를 구하시오. 아마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양의 홀수 값을 뜻하는 걸 테니까 x가 4로 보겠죠. 그럼 x가 4가 답입니까? 그럼 아니겠지. 이건 짝수잖아.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 홀수를 계산해야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앞에 건 7, 뒤 거는 9. 연수가는 두 홀수는 7, 9가 된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네. 밑에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각각 2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답니다. 직사각형 그리는데 가로가 세로보다 이만큼 더 기니까 뭐 대략 이렇게 그립시다. 가로를 x, 세로를 x 플러스 2 이렇게 주는 게 좋겠죠? 세로를 구하려 했으니까. 만약 가로를 구하라면 가로 x, 그럼 세로는 x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넓이 값이 나와 있죠? 143. 그럼 얘도 그렇죠. x 곱하기 x 플러스 2. 그게 143인데 원래는 이건 뭐 해야 되냐면 이걸 프로에 쳐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완벽하게 2차 방정식꼴을 만들고 이 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느낌상 그런 느낌 한번 가져보는 거죠. 혹시 이거 가로나 세로가 자연수값 아닐까? 아닐 수도 있죠. 꼭 가로 세로가 자연수로 나타나는 법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자연수라면이지. 그럼 얘는 마찬가지 또 숫자 차이 2가 나는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143이 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는 건데 있죠. 11과 13을 곱하면 정확히 133입니다. 143이 나와요. 그럼 답이 똑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답이란 얘기야. 따라서 세로 길이는 x값이 답이니까 11이 정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직관적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걸 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식을 통해서 분비한 다음에 2차 방식을 만들고 항 3개짜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해라. 곱해서 143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11과 1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겠죠. xx. 13x에 마이너스 11x를 계산하면 플러스 x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1, x 플러스 13, 0. 따라서 x값은 11 또는 마이너스 13인데 도형 길이랑 음수는 안 될 테고 이제 양수를 취하면 세로 길이는 11이 된다. 이런 뜻인데 만약 이 정도 난이도로 하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가끔 이게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나올 때는 이게 답이 이제 자연수 형태가 아니고 이제 분수 형태일 때는 이렇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원래는 이걸 좀 풀 시간 드려야 되는데 좀 이따 지금 우리 효은씨께서 가셔야 돼서 풀고 있다 보면 풀다 집에 가야 되니까 2차 함수 초반부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2차 방식 다 끝났어요. 좀 이따 여러분 연습할 시간 드릴 거면 효은이 가고 나면 연습할 시간 드릴 거예요. 좀 연습을 해야죠, 그래도. 근데 효은이 가고 나서 연습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이제 할 2차 함수를 지금 미리 땡겨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2차 함수의 뜻.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2차 함수를 하는 겁니다. 중1 때 1차 방정식 배우고 나면 1차 함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ax 플러스 b는 0, 1차 방정식이죠. 풀이법은 넘긴 다음에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면 이게 해가 된다. 이렇게 1차 방식이죠. 근데 그 1차 방식 좌변에다가 는 y만 붙여버리면 1차 함수가 되잖아요. 기울기가 a며 y절편이 b인 직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2차 방식 마찬가지예요. 2차 방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는 0이며 a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2차 방정식에 x의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그때 짝지어지는 이 값이 이 다항식의 값이 하나의 값을 갖더라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항상 그렇더라는 얘기죠. x의 어떤 숫자를 막 집어넣어요. 막 계산돼서 계산된 결과는 어차피 하나의 답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결정지어지는 관계? 이거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네? 그래서 여기다 는 쓰고 y 쓰게 되면 이게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책에서 말하는 2차 함수. 그래서 y는
x에 대한 2차식의 a가 0이 아닌 경우를 2차 함수라 말한다. 이게 2차 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밑에 예제 1번 문제. 다음 중 y는 x에 대한 2차 함수가 아닌 것. 그러니까 y는 x에 대한 식을 표현했을 때 x 제곱계수가 0만 아니면 돼요. 그럼 1번은 이건 3차는 안 되죠. 2번은 1차는 안 되고 3번은 는 y가 없어서 안 돼요. 이건 2차 방정식이지 2차 함수가 아닌 거죠. 4번은 이건 분수함수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반비례라고 배웠지만 고등학교 가면 또 배웁니다. 분수함수로. 5번이 우리가 원하는 2차 함수죠. 제곱만 어떻게 보면 1차항이나 상수항은 없는데요. 없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식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1차항 상수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 식은 2차식이잖아요. 따라서 2차 함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실제로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 y는 x제곱의 그래프. 지금은 x제곱이잖아요. 2차 함수인데 앞으로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배울 때는 세 가지 패턴을 배우실 겁니다. 기본형이라는 걸 배우시고 1차 함수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배우진 않았죠. 근데 앞으로 배우는 2차 함수 이후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은 항상 이 패턴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형태. 그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형이 뭡니까? 그러면 기본형을 그 자리에 두지 않고 1차 함수 할 때도 잠깐 배웠잖아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배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게 1차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원점을 지났던 직선. 걔를 y축 따라서 이렇게 뭐 하냐면 평행이동했었죠. 원래 기본형을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진 그래프. 걔가 표준형이에요. 그 표준형을 다시 일반적인 모양으로 씁니다. 걔가 일반형이에요. 그럼 표준형과 일반형 뭐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얘네들은 서로 같은 경우예요. 표기법이 달라요. 얘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데 걔를 뭐 분배하거나 통분하거나 간단하게 줄여서 쓴 것.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일반형이라 실제로 표준형과 일반형은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 식을 써드리면 기본형은 네, 같이 쓰세요. y는 ax 제곱꼴로 써지면 이런 꼴로 써지는 걸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은 쟤를 평이동합니다. y는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쓰세요.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써지면 표준형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얘를 이제 분배해서 완벽히 2차식으로 만듭니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게 일반형이에요. 이런 꼴.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본형 쓰세요. 그러면 이거 처음 거 이거 써놓고 시작해야 되고, 표준형이다. 그러면 두 번째 식 써놓고 시작해야 되고, 일반형이네요. 그러면 세 번째 식 써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다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미리 설명했냐면 어차피 우리가 흐름은 이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오늘은 아마 이거 위주로 공부하실 겁니다. 기본형 위주로 쭉 이것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것만 위주로 설명해도 할 게 많은 게 모든 함수는 2차 함수는 기본형이 기준이에요. 나머지 배우는 함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은 움직이는 것만, 움직였을 때 변화만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기본이 흔들리면 움직였을 때도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처음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아마 화요일 날에는 이 표준형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일반형, 목요일쯤에는 아마 이 일반형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3학년 파트는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이제 이 교재를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수업은 아마 그런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지금은 오늘은 뭐 하냐면 기본형을 합니다. 그 기본형 중에도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요 a 값이 1일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y는 1x 제곱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y는 x 제곱, 기본형이야. 1차항과 상수항이 없는 저런 순수한 2차만 가지고 있는 모양을 앞으로는 2차 함수의 기본형이라. 이런 건 기본형이 아니다. 이런 기본형이 아니야. 기본형이 아니에요. 상수항이나 1차항이 끼면 기본형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냥 2차항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기본형이에요. 제곱의 개수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항만 딱 가지고 있는 경우를
기본형에 부르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 y는 x제곱 그래프를 이해할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차함수의 기본형인데 우리가 한 번도 저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 1차함수 배울 때 봐봐. 1차함수도 배운 적은 없어. 근데 1차함수는 직선이라고 배웠죠? 다시 한번 되짚어봐. 다시 되짚어봐. y는 ax 플러스 b 혹은 ax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기본형. 근데 너 이거 배울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이 뭐라고 배웠었죠? 직선이라고 배웠지. 근데 직선인 걸 네가 증명했어? 안 했잖아. 냉정히 말하면 안 했어요. 중1 때부터 너는 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세뇌교육 당한 거야. 야, 정비례는 제일 처음에 너한테 가르친 뭐냐면 정비례는 그래프를 그리면 뭐를 지나는 무슨 모양이라고 막 강조했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거 강조했다고. 실제로 네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냥 주워서 들어서 배워서 그냥 써먹었던 거예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한테 이 2차 함수 모양이 왜 저렇게 생겼는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 저렇게 생겼는지 설명하려면 미분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야 돼요. 그 전까지 배우는 모든 그래프들은 그냥 세뇌교육 당하는 겁니다.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선생님, 세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아까 말했지만 왜 그래프가 저런 모양 그려지지라는 걸 이해하려면 미분을 배워야 되는데 미분은 고2 때 나와요. 그러면 고2 때 배우는 미분을 앞으로 빨리 당겨서 배우면 그래프를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분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운 교과라 고등교과 거의 마지막에 배우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야 미분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는 갑자기 필요할 때 막 끌어오르는 게 아니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하려다 보면 그 밑에 필요하고 자꾸 밑에 단계, 하위 단계를 배워서 상위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2나 고3에 나오는 교과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배우는 공교육의 결정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어려운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계속 하위 단계를 단계별로 배워오신 거예요. 말이 길었는데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되고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이 정도가 다예요. x값, y값, 땡땡땡. 땡땡땡은 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무수히 많은 x, y가 존재하니까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예를 몇 개 든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제곱하면 4가 되네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요. 1이 되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9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점을 찍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점을 찍어요. 여기다 찍을게요. 노란색으로. 마이너스 2,4를 찍어봤더니 대략 여기쯤 나와요. 대략이에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죠.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이 그래프가 지나가고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0,0이라는 점을 지나가고 1,1을 지나가고 2,4를 지나가고 3,9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찍어봤더니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찍은 점만 가지고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차 함수만 빼고 모든 그래프는 곡선입니다. 직선은 1차 함수에서만 나타나는 식이고 그래프고 보통 1차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프들은 일반적으로 다 곡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점들 중간에 지금 미리 선이 그어져 있지만 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점만 몇 개 찍어놨죠. 이 점 몇 개 찍어놓은 걸 가지고 그래프를 완성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점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보거라.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게 하거라. 그럼 이거 부드러운 곡선을 이으려면 곡선이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 누가. 그래프 그릴 때. 선생님,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고. 어떤 친구들은, 아니죠. 이거 발상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이 찍혔을 때, 야, 점을 찍어봐. 점이 찍어지면 이렇게 찍어지지. 이 점들을 부드러운 곡선을 이어봐. 그러면 대부분 다 학생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얘네가 발상이 좀 더 특이한 애들이야.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근데 이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그렇게 안 그려지고
점의 이동 경로를 규칙적이라 생각해봐. 불규칙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거 왠지 어떻게 되는 모양처럼 보이니?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포물선이야. 그게 2차 함수야. 앞으로는 이 점들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으렴. 그럼 이렇게 된단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앞으로 우리는 이름을 포물선이라고 부를 거야. 포물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죠. 뭔가 물체를 집어 던지면 물체가 휘잉 하고 날아갔다가 어떤 정점을 찍고 중력이 빨아들인 힘과 내가 던진 힘이 서로 같을 때 중력 마이너스 9.8m/s 과학 시간에 배우죠. 그 힘을 빨아당겼을 때 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는 내가 가한 힘과 중력의 힘이 동일할 때는 멈추는 거예요. 다시 내 힘이 줄어들고 중력이 빨아들인 힘이 강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떨어지죠. 좌우 대칭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포물선이라고 부르죠. 포물선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위성 같은 뭐 어디 가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전파 같은 거 막 하늘에 위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반원 모양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전파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막 큰 그게 포물선 형태예요, 사실은. 그림을 쌤 좀 잘 못 그려 미안합니다. 입체도 나 그림을 잘 못 그려. 그날 그림 진짜 싫어가지고. 막 이런 단편적인 그림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입체적 그림을 그리라면 좀 잘 못 그려요. 그림 미술은 너무 싫어해서. 사람 그래서 맨날 사람 그림 이렇게 그리잖아. 여자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 모양이야, 내가. 미술은 이 모양이에요. 자, 지금 이게 잡담 나올 시간 없어요. 빨리 보내야 돼서. 자, 빨리 몇 분 안에 빨리 마무리해서 보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려진 이 그래프를 포물선이라고 부르고 가장 중요한 건 포물선은 가운데 있는 어떤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해요. 그 축을 보통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릅니다. 대칭축. 근데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y는 0. 무슨 축이죠? x는 0. 죄송해요. x는 0. 무슨 축이에요? y축. y축이 대칭축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가 대칭축과 만나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 그럼 꼭지점을 지나며 y축 평행 직선으로 그려진 게 대칭축이고 포물선은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x값이 벌어져 있는 정도 크기만큼 똑같이 크기가 벌어져 있으면 y값도 똑같이 나온다. 대칭 관계로. 원점에서 왼쪽 2칸, 오른쪽 2칸. 함수값은 똑같다. 이렇게. 대칭 관계로 나오죠.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여기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얘는 오른쪽 위로 증가합니다.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오른쪽 아래로 간다. x가 커질 때 아래로 y는 작아진다는 뜻이고 얘는 오른쪽 위로 증가하죠. 오른쪽 위로 간다. x 커질 때 y도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함수를 보통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부르고 x 커질 때 y가 작아져요. 감소함수. x 커질 때 y가 커집니다. 이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불러서 언제 그래프가 포물선은 감소합니까? 그러면 축의 왼쪽이에요. 축의 왼쪽이면 x값이 모조리 다 음수일 때는 감소함수가 되고 축의 오른쪽 x가 모두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증가함수로 나타난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y는 x제곱과 반대부호를 가지고 있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면 얘랑 함수값이 부호 반대라는 얘기예요. 이 함수값이 이렇게 y값을 가질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반대부호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반대부호. 그럼 반대부호를 찍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얘가 함수값이 양수일 때 얘는 반대로 음수로, 양수일 때 음수로, 양수일 때 음수로, 양수일 때 음수로 이렇게 그려지는 x축 대칭 관계. 위 거를 x로 접어내리면 바로 아래 것, 아래 거를 x로 접어올리면 위 것. 서로 데칼코마니 형태로 나타나고 알아둬야 될 게 이거예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며 그래프가 y는 x제곱은 이게 그래프였죠. 이렇게. 이 모양을 보니까 아래로 볼록한 것처럼 보이죠. 볼록.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래서 아래로 볼록. 보통 줄여서 아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쓰냐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뭐라고? 누가 그래요? 내가. 왜 안 돼? 니네 줄임말 많이 쓰잖아. 나도 줄임말 쓴 거야. 왜? 되게 많은 사람이 쓰는 것 마냥 말하시네요. 세상은 다 주관적이잖아.
아볼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아볼이 되고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만약 음수가 되잖아요. 그때는 위볼이 됩니다. 네, 예상하신 대로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자, 좀 이따 다른 나머지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할 테니까 먼저 가시고 85페이지 일단 문제를 풀고 여기 질문을 받을 테니까 시간은 자 1번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근을 갖도록 하는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이 뭡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을 갖게 하려면이라고 묻는다는 뜻은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을 갖는다 뜻은 보통 근의 개수가 몇 개? 2개이거나 아니면 1개이면 된다 뜻이죠. 0개만 아니면 된다. 0개는 근이 없는 거니까. 그럼 근이 2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이 1개가 되려면 판별식이 0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판별식 이걸 모아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근이 존재한다. 결론은 판별식 0보다 작을 때가 근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을 때 반대인 크거나 같다일 때 성립한다. 그럼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죠. 네. a는 2차항계수, b는 1차항계수, c는 상수항. 그럼 숫자들을 써보면 여기서 a, b, c를 미리 써놓으면 괜찮아요. 헷갈리면 7,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이건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항을 하죠. 여기 있는 값이 이항에서 는영이 돼야 되니까 저식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c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x가 없는 게 전부 다 c입니다.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7 곱하기 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1차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9 마이너스 이게 28이니까 분배하면 플러스 28k 플러스가 되고 56 그럼 28k 계산하면 65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5 그럼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8분의 6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별 문제 없는데 판별시험보다 크거나 같다 맞고 a 7, b 마이너스 3, c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맞고 숫자 집어넣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분배하면 9 마이너스 28 플러스 28 플러스 56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부동화 계수 왜 바뀌었죠? 나만 못 봤던 거야? 니네도 못 봤던 거야? 여러분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동화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쓰면서 뭘. 그럼 맞겠죠. 그러면 이게 대략 K가 마이너스 2. 얼마보다는 큰 거니까 이 숫자보다 커야 되는데 작은 건 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답이고 나머지는 다 다요. 이 범위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2. 얼마인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니까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3은 여기 있어서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 있으니까 네, 되겠죠. 2번 2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때 그 전에 중근 가질 때는 뭐 1차항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 그렇게 풀었죠. 지금도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2차항계수가 1이니까 1차항계수 마이너스 3의 반의 제곱이 상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4분의 9 k-2 넘어가면 k값은 4분의 9 플러스 4분의 8 4분의 17 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판별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봅시다. 중근 갖는 조건이라면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그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 돼야 루트 0이 돼서 근이 겹쳐서 하나만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d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1 곱하기 c c는 x 없으면 다 c예요. 이렇게 그게 0 그래서 9
이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4K, 분배하면 플러스 8. 그래서 4K는 17. 따라서 K 값은 4분의 17. 뭐 이렇게 풀으라는 게 이제 이쪽 단원의 이제 표현이겠죠.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오른쪽을 더 많이 쓸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음 2차 방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 값을 계산하시오. 좀 전에 했던 겁니다. 네. 두 근이잖아요. 네, 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안 알려줬지만 책에 나와 있어요. 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두 근이 x값 마이너스 2와 3을 가지며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1차항 개수와 상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저 2차 방정식을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x제곱 개수가 1이야. 그리고 얘가 하나의 근, 얘가 나머지 하나의 근. 그럼 두 근의 합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6.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써지고 제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같아야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6. 둘을 곱하면 a, b의 값은 6. 이렇게 풀어지는 거죠. 근데 혹시 이게 연습해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혹시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므로 저는 인수분해를 이용했습니다. x가 마이너스 2와 3이 근이고 x제곱의 개수가 아까 말한 대로 책에 안 써져 있지만 여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이라면 이거 분명히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의 꼴로 인수분해되고 제곱개수가 1이려면 여기 1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론 곱하기 1은 생략해도 되겠지만 의미상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이래서 분배를 한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1x 상수항 마이너스 6.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하면 글이 좀 복잡해지거나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개념 있죠? 우리가 볼 때 이 개념을 바로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자, 다음 4번 문제. x의 제곱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해리와 미가 푸는데 해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다음과 같이 풀었고 미에는 상수항 잘못 봐서 저렇게 해를 구했답니다. 자, 두 사람을 따로따로 써봅시다. 해리라는 친구는 해를 구했는데 x-3 그 다음에 8이라는 해를 구했고 그 다음에 미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 또는 3이라는 근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럼 제곱의 개수가 둘 다 1인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얘가 근이 이렇지만 뭐 1차항이나 개수를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방정식 자체가 필요하죠. 그럼 이게 두 근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자꾸 연습하세요. 두 근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5가 되고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2차식을 만들면 x제곱 두 근의 부호 반대 x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x 두 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그냥 이 숫자 그대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미해라는 친구는 두 개의 근을 이렇게 봤어요. 똑같은 방정식 하나를 서로 잘못 보는 바람에 잘못된 해가 각각 나타난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5,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5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x제곱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플러스 2x 두 근의 곱을 그냥 그대로 상수항에 갖다 쓰시면 되죠. 이렇게. 자, 두 사람은 각각의 방정식을 하나의 방정식인데 해리는 이렇게 보고 인수분해해서 이런 답을 구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미라는 친구는 주어진 방정식을 잘못 보고 이렇게 잘못 보고 이렇게 해를 구해낸 거예요. 하나씩 밝혀야 되는데 해리는 뭘 잘못 봤냐면 x의 개수.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잘못 봤어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라는 뜻은 x개수만 잘못 봤지 상수항에 대한 말은 없으니까 상수항을 잘 봤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미에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죠. 원래 상수항은 이게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1차항 얘기 없다는 1차항 얘기는 잘 봤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들 모으면 되겠네요. 모으면 x제곱 1차항은 미의 거, 상수항은 해리 거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원래 방정식이었고, 이 원래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그럼 이 원래 방식이 인수분해하는 얘기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2가 되는 숫자는 6과 4에 부호가 플러스의 6, 마이너스가 4 이렇게. 그래야 6x 마이너스 4x 더하면 플러스 2x가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근은 마이너스 6과 4가 정답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방식의 해가 됩니다. 일단 두 근을 가지고 각각 2차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잘못 봤다는 거 빼고 나머지를 잘 모아서 이게 새롭게 2차 방정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5번 두 연속하는 두 자연수, 이게 활용 문제인데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7만큼 작을 때,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를 미지수로 둡시다. 얘를 하나로 x, 하나는 연속하니까요. x 플러스 1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근데 이 말을 써야 돼요. 두 자연수의 곱까지. 여기까지라는 뜻은 x 곱하기 x 플러스 1. 두 자연수의 곱. 그럼 뒤에 두 수의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어떻게 쓰죠? 두 수의 제곱의 합은 합이 먼저가 아니고 제곱이 먼저예요. 두 수 x를 제곱하고 두 수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전체를 제곱하는 거니까 이 수 전체를 제곱한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합쳐라. 됐나요? 근데 7만큼 작을 때 누가 더 작은지를 봐야 되겠죠. 이 주인공인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 두 자연수의 곱이 얘보다 7만큼 작다. 7만큼 작다. 그러면 같아진다. 이런 뜻이네요. 식은 쓸 수 있겠죠? 근데 분배합시다. x제곱 플러스 x, x제곱. 이거 분배해야 됩니다. 분배할 줄 알죠? 합의 제곱식이니까 x제곱. 2를 곱한 다음에 2배 플러스 2x 끝에 거 1 마이너스 7. 그럼 여기 x제곱 x제곱 하나 지워질 테고 여기는 x 이렇게 이항합시다. 그러면 우변만 먼저 써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x가 되니까 플러스 x 하나가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x 하나, x 하나, 3 하나, 2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0이에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마이너스 3이 자연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2겠죠, 뭐, 당연히. 그럼 x가 2. 나머지 하나는 3. 이렇게. 두 자연수는 2와 3이 된다. 25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20m의 속력으로 쏘아 올린 t초 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이때 1번, 2번을 구하시오. 쏘아 올린 공의 2초 후 높이. 자,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앞에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다 여기다가 써놨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t초 후에 t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나오면 t에다 대입하고 높이 얘가 높이에요. 그럼 높이가 나오면 저식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 쏘아 올린 후에 2초 후의 높이라는 것은 t가 2일 때 이 식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t가 2일 때. 그럼 저도 2를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 4. 그 다음에 2를 곱하면 플러스 40 플러스 25. 그럼 남는 거는 45가 넘죠. 이게 높이라는 얘기죠. 45m. 자, 2번. 공의 높이가 다시 건물 옥상의 높이와 같게 될 때,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 공의 높이가, 자,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는 이게 지면으로부터 25m 떨어져 있는 이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25m. 여기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쏘아 올려요. 쏘아 올려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죠. 분명히 쏘아 올리면 내려갈 테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공의 높이가 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텐데
이 공의 높이가 옥상과 같을 때 여기와 여기죠. 이때가 옥상의 높이와 공의 높이는 같은 겁니다. 그때까지 공의 높이가 다시 옥상의 높이와 같을 때는 여기는 0초겠죠. 아직 안 던졌으니까 그대로 옥상에 있는 거잖아. 그럼 던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높이가 얼마냐면 지금 25m였잖아요. 공의 높이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있었죠.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이게 공의 높이입니다. 공의 높이가 25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항을 하면 여기 있는 25가 지워져요. 여기는 두 개 항이 남죠.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방정식이 나눠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5로 나눠봅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4t는 0 이렇게 되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항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모양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합차를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는데 이건 공통인수로 묶는 거죠. t로 묶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는 t가 하나 남고 뒤는 공통인수 t가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4가 남고, 그럼 두 개 가로 앞에 게 0이 되는 t값 0, 뒤게 0이 되는 t값 4. t는 0초 또는 4초인데 아까 말한 0초는 아직 던지지 않았을 때고 다시란 말이 붙었잖아요. 다시 건물 높이에 도달할 때는 언제냐면 4초죠. 4초 후에 다시 건물 높이에 도달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4초겠죠. 0초부터 4초까지니까 4초의 시간이 흘러야 다시 공이 원래 높이에, 그 건물의 높이에 도달한다라는 거지, 민준아. 여기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데 과제를 드려야 돼요. 오늘 여기 부분은 저번에 설명했었고, 오늘 수업을 여기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고, 여기 연습 문제는 좀 전에 같이 푸셨으니까 과제는 여기 1번부터 22번까지 레벨 3 빼고 22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2차 함수는 다음 시간에 화요일날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총 과제예요. 총 과제는 여기 1번부터 22번까지 푸시고, 물론 지금 수업에 빠지신 분들은 요거 풀어야 됩니다. 85페이지 문제 푸시고 여기 22번까지 88페이지에 22번까지 과제를 하시고, 그 중등부 과제를 추가로 30문항 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여기는 이 내용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에 중등부 교과에 대한 질문을 같이 받을 테니까 중등부 과제도 빠뜨리지 마시고 잘 해오시기 바라요. 아마 지금 저번 주부터 해서 오늘 30문제까지 하면 그 원래 드렸던 교재에 C가 포함되지 않나요? 네, 다음 시간 아마 C 위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해놓으세요. 갑시다.